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1살이 되었고, 일찍이 인생의 쓴맛을 알아버린 이혼녀입니다. 제가 참 바보같이 사기꾼을 만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일인데도 아직까지 시댁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릴 만큼 무서웠던 일이네요. 결혼은 행복과 불행의 기로라고만 생각했는데 공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마침 겪었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기상천외한 이혼 사연 좀 들어봐 주세요. 저는 인생의 반 이상을 시골에서 살아서 도심 사람들보다 아는 게 부족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멋모르는 사람이 맞긴 한데요. 아마 다들 제가 겪은 기가 막힌 결혼 생활을 들으신다면 뭘 모르고 그랬네 라는 말은 아마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서울 남자한테 끔뻑 속아 사기 결혼을 당했거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기 결혼이 있겠냐 싶으시지요? 저도 그랬네요. 아니, 저는 사기쳐서 결혼할 수도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TV에서 예능만 봤지 드라마나 영화, 사연 프로그램 같은 건 일절 안 보거든요. 그래서 무지했다고 봐야 할까요? 무지해서 바보같이 당한 거니까 제 탓을 해야 할까요? 아무리 제가 순진했다고 해도 그런 사람 상대로 사기를 쳐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결혼은 짧게 지나갈 사건이 아닌 서로의 인생이잖아요. 제가 말입니다. 서울을 참 동경했는데 서울에 대한 환상이 컸다 보니 생겨난 불상사였나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촌에서 자라왔거든요. 저는 공기 좋은 산동네 밑에서 태어나 손발에 흙 묻혀가며 커왔습니다. 동네 이웃과 전부 안면 튼 사이라서 너나 할 것 없이 집을 드나들며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그만큼 촌동네였다는 거죠. 학교도 학년에 한 반만 있었고 반의 학생 수도 10명 남짓한다고 하면 얼마나 작은 동네인지 감이 잡히지 않나요? 제가 살던 곳은 도심과 달리 공기도 좋고 물도 참 좋아요.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 발길도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흔한 감기 한 번 안 걸릴 만큼 건강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어릴 땐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한 번은 부모님 아는 지인분이 아파서 입원했다고 하길래 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간 적이 있는데 저도 따라갔거든요. 가장 처음 느꼈던 건 굉장히 사람이 많고 차가 많다는 거였어요. 또 건물도 엄청 많았고 시끄럽더군요.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다만 공기가 안 좋은 게 확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런 대도시가 신기하여 쉴 새 없이 눈동자를 굴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 기운 안 좋으니까 차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엄마 말 때문에 들어가진 못하고 차 안에서 병원 주위를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요. 병원 바깥에도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중에는 제 또래 친구들도 좀 많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몸이 안 좋으면 벌써부터 병원에 입원을 하는 건가 싶었죠. 그때 저는 입원이라는 건 다 늙은 어른들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좀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아빠 엄마랑 서울에서 밥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한참이나 눈에 담느라 집에 돌아올 때는 눈이 너무 피로해서 난생 처음 눈 마사지를 했었죠. 그리고 저는 마음가짐이 변해갔어요. 서울을 처음 보고 난 후부터 한 번도 촌동네에서 자라는 것에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계속 마음 한구석이 아쉽더라고요. 그 이유를 저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대도시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그 틈에 끼어서 문화생활을 하고 바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았거든요. 피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울이 가고 싶은 거면 말 다 했죠. 그래서 저는 어른이 되면 꼭 서울에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이었는데요.
부모님 말로는 서울 가서 적응하고 공부하려면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길래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원래부터 우리 반에서 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기에 기고만장해 있었는데 10명 남짓인 학교에서 공부 잘해봤자 도시 애들의 수준에는 많이 못 미쳤다는 걸 수능 보고 깨달았죠. 좌절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서울로 대학 가는 건 실패했고 한참을 기죽어 있다가 목표를 바꾸는 걸로 다시 길을 필 수 있었어요. 바로 직장을 서울로 구하는 것이었죠. 이미 한 번 실패를 겪었기에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흔한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리고는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전공 직장에 지원서를 이곳저곳 많이 넣었어요. 운 좋게도 저는 졸업하자마자 서울 직장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 발을 들이게 된 곳이 바로 장애인 복지시설이었어요. 행정학을 전공했던 저는 그곳에서 복지사가 아닌 보조 사무직 채용이 된 거였는데요. 비록 보조이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그래도 저는 서울에 직장을 구할 수 있어서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복지시설에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어요. 제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었다만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보고 듣는 게 많았거든요. 생각보다 온전치 못한 분들이 많은 겁니다. 겨우 하나의 구에 소속된 작은 시설임에도 이렇게 수많은 장애인 이용자들이 있다는 게 그땐 좀 놀라웠죠. 신체 장애뿐만 아니라 지적 지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 안면 등 부류가 참 많기도 했어요.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고 그렇다 보니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다니는 바깥의 비장애인 분들은 정말 운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례일 수 있겠다만 장애인 분들을 보면서 제가 여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문득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마음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차라리 복지사가 될 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 장애인 분들에게 베풀고 싶은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복지사도 아닌데 복지사분들이 하는 행동거지를 혼자서 어깨 넘어 배운 뒤에 이용자들과 금방 친해졌어요. 그게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 눈에도 보였나 봅니다. 저를 좋게 봐주셔서 모두와 빨리 친해질 수 있게 되었어요. 복지사분 중에서는 저와 같은 또래의 씩씩하고 싹싹한 남자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바로 이분을 보고 배워서 시설 이용자들과 친해진 거였어요. 그 사람이 미래의 제 남편이 될 줄은 몰랐네요. 이때만 해도요. 그때 남편은 다른 복지사들 중에서도 유독 장애인들 관리에 참 능숙했습니다. 보면서 저도 저렇게 몸 불편한 사람들을 편견 없는 시선으로 보면서 도움을 주는 데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남편을 더 유심히 봤는데요. 그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연결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설이 좀 작은 규모라서 몇 없는 동료들과 더 친해지기 쉬웠는데 남편은 원래도 밝은 성격인지 신입이라 잘 모르는 저를 위해 처음부터 많이 알려주더군요. 남편과 말을 섞을 기회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날은 제가 촌에서 왔다니까 남편이 그 동네 공기 좋지 않냐면서 자기도 한번 놀러 갔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우리 동네 칭찬을 막 해주는 겁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한국에 관심 주고 좋아라 해주면 그 외국인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저는 남편이 더없이 좋아졌죠. 저는 남편의 친절에 적극 보답하며 제 마음을 계속 표현했어요. 특히 남편이 직업에 임하는 마인드가 참 존경스러웠는데 일하는 남자가 멋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이수 씨, 장기기증이라고 들어봤죠? 제가 그걸 성인이 되고 바로 신청했거든요. 나중에 죽으면 제 몸 바쳐서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 도움드리고 싶어서요.
다들 나중에 마음 바뀌네 마네 그런 소리 하면서 후회할 거라는 말도 종종 들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 한 결심에 변함이 없어요. 이미 저한테는 10년도 넘은 일이잖아요. 여전히 여기 이용자분들 보면서 장기 기증에 대한 뜻을 품고 살아요. 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 생각이 일하는 원동력 중 하나이기도 해서요. 남편은 얼마 전에 장기 기증이 적합한지 병원에서 검사까지 받고 왔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다닌대요. 혹시나 자신의 장기가 상해서 기증을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검사를 받고 스스로 건강도 잘 챙기고 있다네요. 솔직히 내 인생인데 사후에 남을 위해 자신을 관리하고 있다는 건 쉽게 먹을 수 있는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좀 과장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닌가 싶을 만큼 남편의 무한한 아량에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마음을 느껴보았어요. 그게 남편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일은 남편을 향한 감정에 설렘을 더해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제가 남편을 잘 따르는 것도 있었고 남편이 저를 잘 받아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30살이 되고 보조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될 때까지도 남편과 저는 사이가 참 좋았어요. 가끔씩 퇴근하고 술 한잔 기울이는 사이가 되었을 만큼요. 저는 남편이 복지사라 상대방을 대응하는 방법이 유능해서 대화가 잘 통하고 잘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수씨, 그거 아세요? 이수씨는 눈이 참 예뻐요. 좋은 동네에서 살아서 그런가 피부도 좋으시고. 제가 눈 예쁜 사람을 특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꾸 이수씨랑 같이 있고 싶나 봐요. 제가 자꾸 술 마시자고 해서 귀찮았죠. 저도 누구한테 이 정도로 마음을 표현해보는 게 처음이라 좀 서툴러서 그래요. 아무래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들 그럴 테니까 좀 이해해줘요. 느닷없이 술 먹다가 고백을 하는데 그 당시 몇 잔 기울인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랑 같은 마음을 표현해주니까 제가 안 넘어가고 버틸 수가 있나요? 연애를 몰랐던 저는 남편이 해주는 칭찬에 특히나 더 크게 흔들렸고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귀고 나서는 결혼까지 정말 속전속결이었어요. 한 3개월 만났나? 남편이 빨리 결혼해서 매일 얼굴 보며 지내고 싶다고 조르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결혼이 연애처럼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좀 겁이 나긴 했는데 저도 남편이 너무 좋아서 매일 같이 있고 싶었어요. 저도 언젠가 결혼을 해야 할 텐데 만약 한다면 남편처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되면 좋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결혼을 했죠. 남편은 서울 토박이라서 나이 30 후반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독립을 해본 적이 없다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댁에서 지내는 거 괜찮냐고 묻대요. 좀 망설이고 있었더니 남편이 뒤이어서 하는 말이 저는 합가를 승낙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도 알지? 우리 아빠가 시각장애인이시잖아. 좀 오래됐는데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다가 변을 당하신 거라서 나는 내 탓도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아빠를 엄마 손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겠더라고. 나도 아빠가 눈을 잃은 거에 책임이 있는데 나만 집 나와서 편하게 살 수는 없잖아. 엄마도 혼자서 마음고생 심할 텐데. 내가 어른이 됐으면 그걸 자유라고 누릴 게 아니라 이젠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장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지금까지 독립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야. 결혼하기 전에 시아버지가 시각장애인 2급이라는 건 알고 결혼을 했다만 합가 얘기랑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노동일을 하다가 눈을 다쳐서 그렇게 된 거라고 들었거든요. 빛이나 형태 정도만 감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집안에 자녀가 남편밖에 없는 데다가 남편이 군대까지 가는 바람에 벌이가 더 힘들어질지도 몰랐는데 남편이 대학을 포기하고 학점 은행제로 빨리 복지사가 돼서 돈을 벌기 시작해 다행히도 집안이 크게 무너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굳이 직업을 복지사로 정한 이유도 시아버지 때문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찾다 보니 그나마 복지사가 가장 접근하기 쉬웠다고 그러네요. 저는 남편의 이런 모습에 반해서 존경을 하는 거였는데요. 역시나 효심 깊은 마음에 감동받아 합가를 허락하게 된 거죠. 시댁에서는 저를 아주 환영하며 받아주셨습니다. 이미 저희가 지낼 수 있는 방을 내주셨는데요. 큰 집도 아닌데 안방을 저희한테 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젊은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시어머니께 말했는데요. 신혼인데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이런 코딱지만한 집에 들어와 살게 생겼는데 안방은 당연히 내줘야지. 더 못해줘서 마음 안 좋다고 했잖니. 앞으로도 우리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그리고 내 아들이 이제 네 남편이 됐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시애비 눈이 절해서 계속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을 너희한테 안 줘도 된다고는 우리가 말 못하거든. 염치 없지만 우리는 아들한테 계속 생활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너희한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이런 것뿐이야. 그러니 받아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하게 만들려고 안방을 나가겠다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너무 미안해하며 사정하며 부탁을 하니 더 이상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는 수 없이 저희 부부는 제일 넓은 안방을 사용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화장실 옆에 있는 작은 방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시부모를 잘 모셨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열심히 도맡았고 남편이 마련한 생활비에 제 돈까지 보태어 시부모님의 진심에 보답했답니다. 한날은 안방에서 잠을 자기 전이었는데요. 내일이 주말이다 보니까 남편도 저도 일부러 늦게까지 불을 켜고 대화를 하며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집안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남편은 시아버지 얘기를 꺼내게 되었죠. 마음 같아선 내 각막이라도 떼내서 아빠한테 주고 싶은데 아빠가 창창한 젊은이 앞길 막을 일 있냐고 화를 얼마나 내시던지. 너무 완강하셔서 시도조차 못했어. 자기는 늙어서 더 이상 쓸모도 없고 이대로 안 보여도 상관없다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 일을 해야 한다면 젊은 내가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그동안 가족들 다 많이 힘들었겠다. 특히 아버님께서 많이 무서우셨을 것 같아. 당신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되신 거면 그래도 몇 년은 된 건데. 그동안 다른 기증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거야? 물심양면으로 찾았지. 기증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검사하면 기증할 수 있는 각막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야. 그리고 이게 적은 확률로 부정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 여러모로 쉽지 않아서 자꾸 미뤄지다 보니 어느새 지금까지 온 거지. 나도 내내 마음을 못 놓고 있어. 등록한 병원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기는 한데 그마저도 예전만큼 많이 오지는 않아. 정말 큰일이다. 아버님 마음고생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식구들 다 같이 힘든 거잖아. 나도 아버님 불편한 거 없게 최대한 돕고 있기는 한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아버님 저렇게 좋으신 분인데 하늘은 참 무심하기도 하지. 속상해, 너무. 그렇지? 너는 기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네 말대로 기증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 아무리 마음이 선하더라도 기증은 감히 마음먹기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 나도 당신이랑 생각이 같아. 기증이야말로 진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건 천사나 다름없어. 나를 내주는 거잖아. 아무리 내가 죽은 후라지만 내 몸을 떼어내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나 자기가 처음 기증의사 밝혔을 때 엄청 존경스러웠다? 나도 기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는데 솔직히 당신 보고 그 마인드에 반해서 나도 기증 신청한 거야.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분에 넘치는 와이프를 만났는지 모르겠다.
넌 정말 내가 본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능력도 없고 벌이도 부족한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가 한 3개월 시댁에 살았을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자기 마음이 하루하루 편치 않다고 분가를 하라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당황스러운 제안인가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젊은 사람 고생시키면 벌 받는다면서 지금껏 마음 써준 걸로도 충분히 며느리 노릇했으니까 그만 분가해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죠. 시어머니 혼자 시아버지를 보필해 본 적이 없을 텐데 남편도 없이 어떻게 지낼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합가를 고집하는 건 식구들 중 저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금세 수긍하며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더군요. 집이 싸게 나왔다고 해서 상가 있는 아파트 알지? 거기 전세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너만 괜찮다면 내일 계약할까 하는데 이 집이랑 가까워서 무슨 일 생기면 10분 안에 올 수 있어. 우리 집안 걱정은 그만해도 돼. 결혼하기 전만 해도 독립 생각 없는 것처럼 저를 감동시켰던 사람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어머니 말에 동조를 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미 집도 알아봤다네요? 여기서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제가 좀 이상한 입장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상외로 저희가 있어서 시부모님이 불편했는지도 몰라요. 눈치 없이 시댁에 주저앉으려는 꼴로 보일까봐 저는 분가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10분 거리에 있는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친정 부모님도 비슷한 시기에 서울로 이사 오셨는데요. 지방에만 살다가 한 번쯤 서울에 살고 싶었는데 우리 시댁이랑 가까운 동네에 아파트가 싸게 나온 곳이 있어서 그곳을 매매했답니다. 말로는 서울 구경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엄마가 좀 저를 극성으로 아끼는 탓이란 걸 눈치챘어요.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때도 그리 반기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온통 걱정투성이었죠.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친정도 가깝고 시댁도 가까우니 큰일이 생기면 바로 내다볼 수 있으니까요. 분가를 했지만 시댁 걱정이 떠나질 않아서 저는 근무날에도 상관없이 일주일에 4번이나 시댁을 방문하면서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태까지 제게 고나리질 한 번 한 적이 없으세요. 남편의 넓은 아량이 부모님을 닮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를 도와 시력 불편한 시아버지를 여전히 많이 보필하며 지냈죠. 제가 애교 많은 사람이 아닌데 시부모한테는 일부러 더 노력해서 애교를 부렸어요. 시댁 분위기가 우리 집과 달리 좀 많이 우중충한 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시댁만 신경 쓰느라 정작 친정에는 발길이 끊어지다시피 했는데 한날 엄마가 전화가 온 겁니다. 항서방이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 집안에 누구 아팠던 사람 없었냐고. 특출난 건강 이력이 있냐는 거 있지? 우리 보고도 선천적인 병이나 그런 거 있냐고 묻는데 갑자기 왜 이런 걸 묻는지 모르겠네. 참, 너 보고 어렸을 때 안경 낀 적 있냐고도 하더라.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고 난 도통 이 전화의 의미를 모르겠다. 딸,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때는 별일 없다고 안부만 전하고 끊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남편이 저 몰래 친정 생각해서 한 번씩 전화하고 그러나 보다 하며 별 생각 없이 상황을 넘겼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죠. 나 대신 친정 신경 써주고 있다는 생각에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1년을 넘어갈 때쯤이었나? 여느 때와 같은 퇴근을 하고 시댁에 가는 길이었는데 어떤 모르는 여자가 느닷없이 제 앞을 막는 겁니다. 너무 조급해 보여서 어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혹시 황재수 씨 와이프 되세요?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시각 장애인이시고 만약 맞다면 이 결혼 생활 하루빨리 정리하세요. 조만간 그 집에서 그쪽 눈을... 말하다 말고 여자는 제 뒤쪽을 보더니 불이 나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때가 남편이 주차를 끝내고 오던 차였는데 남편을 보고 도망간 것 같아요. 황재수. 그건 제 남편 이름이 맞는데 저 여자는 뭘까 싶어서 멍 때렸어요. 또 여자가 그 다급한 와중에 여자가 제 손에 쥐어준 종이가 있었는데 마침 남편은 잠시 편의점을 들리러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못 본 듯 했어요.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 저는 종이를 볼 수 있었는데요. 좀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자기는 내 남편의 전부인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메시지였고 쪽지 내용의 절반 이상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각막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마땅한 기증자가 없어서 그걸 며느리 될 사람으로 대신 찾고 있다고. 혹시 건강 이상에 가족력을 묻지 않더냐면서 기증 의사를 묻는 질문을 하지 않더냐고 갈수록 나한테 눈 얘기만 할 거라면서 그리고 결정적인 틈을 봐서 시아버지가 나중에 나한테 눈 한쪽만 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이런 희한한 얘기의 쪽지였죠.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주고 간 쪽지에 이런 이상한 소리가 적혀 있는데 이걸 곧대로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시댁을 좋아했고 여전히 존경스러운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쪽지가 마냥 저주의 장난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쪽지 하나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제대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후로 우선은 이 불쾌한 쪽지를 남편한테 비밀로 했다간 희한하게도 그 쪽지가 매사에 마음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한날은 시부모가 저한테 여느 때처럼 칭찬을 해주는데요.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아가 너도 우리 아들처럼 효심이 참 깊구나. 사돈댁에서도 이런 착한 딸 둬서 호강 많이 했겠어. 부모님 다 건강하시고 그런 산 좋고 물 좋은 동네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자랐겠니. 참 좋은 데서 나고 컸다 아가.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처음에 봤을 때 새아기 눈빛이 얼마나 깨끗하고 예쁘던지. 당신도 직접 봐야 할 텐데 참 아쉬워요. 그런데 새아가, 너는 젊어서 그런 거니? 어쩜 이렇게 눈빛이 초롱초롱하니? 네 시아버지도 눈 멀쩡할 때 눈이 참 초롱초롱했거든. 딱 너처럼 사람이 봤을 때 눈이 제일 먼저 보일 만큼 말이야. 제가 예민한 걸까요? 이때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시부모가 나만 보면 눈 얘기를 하곤 했는데 처음엔 솔직히 그날의 쪽지 때문에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쪽지 때문에 착각하는 수준이 아니게 된 겁니다. 보통 한두 번 칭찬했으면 그만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부모는 제가 일주일 4번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똑같은 눈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에는 칭찬이란 걸 알아도 불편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본격적으로 쪽지를 다시 꺼내본 계기가 있었는데 또 시댁에 들려서 한 소리 들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너무 착하고 순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는지 특히 시어머니가 점차 노골적으로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아가, 너는 네 시애비가 참 불쌍하지 않니? 한쪽이라도 보이면 참 좋겠는데. 내가 어제 뉴스를 보는데 요새는 별의별 효도가 다 있나 보더라. 앞 안 보이는 부모를 위해서 한쪽 눈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도 꽤 많더라고. 자기 눈 한쪽을 부모한테 떡하니 바친 거지.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니? 그래도 애들이 얼마나 착하고 바람직하면 어른을 그렇게 공경할까? 난 참 어른 공경하는 사람들이 좋더라. 그래서 내가 새아가를 좋아해.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참 바르고 착해서. 저는 평소에도 남편 없이 시댁에 오는 날이 많았는데요. 저만 보면 눈 얘기하려고 기다렸던 사람처럼 덤벼드는 시부모 때문에 점차 시댁 오는 걸음이 망설여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시 본 거예요, 그 쪽지를. 그런데 이건 좋게 돌려서 생각하려 해도 제 상황이 정말 쪽지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시댁에서 기증자를 찾기 위해 며느리를 삼다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미 두려움이 생겨버렸지만 애써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정말 진실을 앞에 두고 외면할 수가 없더군요. 시부모는 이런 얘기를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도 거리낌 없이 하기 시작했는데 예전부터 남편한테 말할까 말까 했던 제 입장에선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 하는 말이 저를 더 소름 돋게 하는 거 있죠? 이수도 나중에 기증할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각막은 웬만해선 사후에 기증을 하지 생전엔 어려워. 지수는 나보다 더 어려서 한참 사회생활 할 때인데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 아니더라니까. 내가 뉴스를 매일 보잖아. 생전에 한쪽만 기증하는 애들도 한가득이더라. 마음 씀씀이가 좋은 애들이 그러겠지. 그래도 애미는 솔직히 저런 애들 하나도 안 부럽다. 10자식 있으면 뭐해. 내 눈에는 우리 며느리가 최고로 착하고 야무진걸. 아직 이수랑 정식으로 얘기해 본 것도 아니야. 아무리 기증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불편해. 괜히 부담 주고 그러지 마. 그러게 내가 한쪽 준다니까 아빠는 계속 거절해선. 그런데 내가 요즘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어. 검사해서 기증 가능한지 다시 알아봐야 돼. 이수는 다행히 기증이 가능하더라고. 서울이랑 촌이 다른 게 여기서 차이가 나나 봐.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까? 며느리가 눈이 건강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치요, 재수 아빠? 재수 아빠는 참 복도 좋아. 심성 고운 며느리 둬서. 그 당시 제가 검사를 받은 이유는 남편을 존경하기도 했고 남편처럼 저도 사후에 장기 기증 신청을 하고 싶어서가 맞아요. 검사 받기까지 온전한 제 의지였다고요. 당연히 남편의 행동들이 제 눈에 옳고 참된 일처럼 보였으니까 그랬다고요.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대화랍니까? 제가 착각한 거라고 예민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저는 시아버지한테 제 눈을 바치기 위해 검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계속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시부모는 이미 왜인지 모를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도통 왜 저러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주는 압박에서 저는 지난날 받은 그 황당한 쪽지가 사실이었단 걸 명확히 느끼게 된 거죠. 모든 걸 돌이켜보니 남편이 제게 보였던 마음들, 그것마저 다르게 해석되더라고요. 남편이 나보고 눈이 예쁘다고 한 것도, 공기 좋은 데서 잘 컸다고 한 것도, 기증에 관한 의사를 물어본 것도, 친정을 들여다봐주는 것도 전부 다 그저 시아버지 각막이식 때문이었구나 하고, 시댁한테는 이미 모든 정이 떨어졌고 남편한테는 배신감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이 쪽지가 사실이라면 쪽지를 주고 간 전처의 존재도 사실이라는 건데 보니까 전처는 그날 남편을 보고 먼저 도망을 쳤었어요. 그렇다는 건 전처도 이런 상황을 겪고 무서워서 이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혼 사실이 서류에 없었다는 건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뜻으로 이어지겠죠. 생각을 할수록 숨이 막히더군요. 그렇게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기만 하다가 또 한 번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시댁에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는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날이 제가 참지 못하고 시댁을 박차고 나와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계기였죠. 세아가,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이번 주 내내 통 얼굴 빛으로 안 와서 걱정 많이 했어. 몸이 안 좋은 거야? 그 건강하던 애가 무슨 일이라니? 서울 생활에 탈이라도 나서 그러나? 당신 엄마 아빠 보러 안 왔어? 일주일가량 꼬박 들리던 사람이 갑자기 왜? 몸이 진짜 안 좋아서 그래? 병원 갈까? 안 좋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어디가 안 좋은데? 새아기 몸이 안 좋으면 안 되지. 저녁은 됐으니까 얼른 며느라기 데리고 병원이나 다녀오너라. 우리 집안에 들어온 귀한 식구인데 남의 자식 아프게 만들어서야 되겠나. 어여 병원 가. 우리는 괜찮으니까. 아프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제가 그저 매번 오던 발길을 끄느니 본색을 더 빨리 드러내시더라고요. 다들 안절부절 못하는 거 있죠? 아무것도 몰랐다면 저는 이런 시댁에 또 감동받고서 제 몸 불살라 시부모에게 효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저 소름만 돋더군요. 숨통이 갑갑한 걸 겨우 참고 저는 괜찮다며 저녁 식사 앞에 앉았습니다. 고개 한번 안 들고 말 한마디 안 하며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는데요. 조용하던 집안에 시어머니가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아가, 네가 나이가 이제 막 40이 됐지? 그럼 그렇게 막 젊지도 않다. 여자들은 경제생활 그리 길게 안 해도 되거든. 든든한 남편이 먹여 살려줄 텐데 벌이 걱정은 더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너희들도 이제 아이 가질 준비를 해야 하니까 일도 차차 정리하는 게 어떠니? 일을 정리하라고요? 멀쩡히 잘 다니고 있을 일을 갑자기 왜 정리하나요? 아직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남편은 아이 생각이 없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따르고 있었는데요. 옛날이야 그랬지. 요즘엔 얘도 지 새끼 낳고 싶은데 너 몸 걱정해서 말 못하고 있더라고. 다음 달부터 임신 준비하도록 하고 일은 그만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앞으로 육아하면서 집에서만 지낼 건데 혹시 네 시애비한테 각막 한쪽만 기증할 생각 없니? 그럼 우리가 정말 평생 은혜 갚을게. 손주도 너 힘들다고 하면 우리가 다 키울게. 그런 건 걱정 말어. 그래, 내가 자기 극진히 보살펴 줄게. 우리 아빠 앞만 보이면 잘 살아가실 분이셔. 우리 도움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으실 거라 나는 온전히 당신만 신경 쓸 수 있거든. 내가 정말 공주처럼 보살필 수 있어. 옆에서 시아버지는 말없이 식사만 했고 옆에 앉은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하는데 남편이 저를 아이처럼 어르고 달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시댁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밥 먹다 말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10분인데 친정으로 가는 길은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거리의 밤길마저 공포스럽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뒤늦게 쫓아와 제 앞을 막더군요. 뭐야? 무슨 일인데?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어디 가냐고. 내가 몇 번을 불렀는지 알아? 집에 엄마 아빠도 놀라서 나오려는 걸 내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어. 갑자기 왜 이래? 이제 그만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 나 만나기 전에 결혼했었어? 당신 지금 기증자 필요해서 나랑 결혼한 거야? 내가 촌에 산다고 하니까 내 눈이 건강해 보여서 나한테 접근한 거야? 뭐?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하나도 이해 못하겠거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안에 들어가자. 우리 부모님 놀라서 기다리고 있어. 가서 별일 아니라고 해명해. 좀 놔. 어떤 여자가 날 찾아왔었어. 당신 이름 얘기하면서 전부인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내가 정말 아직도 소름이 돋아서 저는 손을 떨어가며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남편한테 주었습니다. 그 쪽지를 혹여나 들킬까봐 내내 몸에 지니고 다녀서 바로 건넬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걸 읽어보더니 꽤나 당황하더군요. 제발 솔직하게 말해. 나랑 결혼한 이유도 아버님 각막 이식 때문이었어? 친정에 전화해서 우리 부모님 건강 이력 물어본 것도 이식 때문에 그런 거야? 몇 년을 시댁이랑 입 맞춰서 날 속인 거야? 무슨 소리야. 어디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메모를 들고 와서 난리야? 고작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랑 우리 부모님을 의심하는 거야? 앞뒤 상황은 따져보고 화를 내던가 해야지. 애도 아니고 무작정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틀렸다고?
그 쪽지 내용대로 아까 어머님이 나한테 눈 달라고 한 거 못 봤어? 당신도 나 어르고 달랬잖아. 그거랑 이 쪽지 내용이랑 뭐가 달라? 아닌 게 있어? 똑바로 말해, 고소하기 전에. 제가 세게 몰아붙이니 남편이 주춤하며 말을 얼버무리기 시작하더군요. 그 꼴이 제가 사기당했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셈이라 눈물이 났어요. 남편을 정말 존경했는데 이런 소름 끼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니. 몇 년을 함께한 결혼 생활과 남편을 보면서 느꼈던 무한한 존경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뒤늦게 쫓아왔더라고요. 저는 이왕 할 말을 터뜨린 거 시어머니에게도 망설이지 않고 따졌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얼마나 잘했는데요. 저를 고작 기증자로만 생각하고 잘해주셨던 거예요? 남편이 결혼했다는 건 왜 숨기셨어요? 저희 혼인신고 늦게 하라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전 부인은 기증 안 해줘서 쫓아내신 건가요? 뭐라고? 어머머, 이 말하는 거 좀 봐라. 어른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덤비는 것 좀 봐. 그래, 그랬다. 그게 왜? 같은 식구면 어려울 때 도울 수도 있는 거지. 남 도와주는 건 쉬우면서 식구 도와주는 건 그렇게 싫디? 요즘 애들은 이기적이어서 효도도 할 줄 모르던데. 너도 결국엔 똑같구나. 식구요? 혼인신고도 못하게 해놓고 식구라고요? 절 식구로 생각하긴 하셨어요? 식구로 안 보고 있었던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랑 어머님, 아버님이겠죠. 지금 큰 소리 낼 사람은 저거든요? 이거 엄연히 사기 결혼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더 이런 식으로 사람 인생 망치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마주하고 있기도 무섭네요. 바락바락 대드는 제 말에 시어머니가 뒷골 잡더군요. 남편은 그대로 자리를 떠버린 저를 붙잡으려 했으나 시어머니가 혈압 올라 주저앉는 바람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잘 됐죠. 저는 짐 챙길 생각도 않고 바로 친정을 찾아갔어요. 야밤에 제 사정을 다 들은 친정 부모님이 깜짝 놀라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당연하겠죠. 딸이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그게 각막 기증 때문이라니까 기가 차잖아요. 친정 부모님은 당장 시댁 가서 깽판이라도 쳐야겠다고 이대로는 절대 못 물러난다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평소에도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고 산동네로 이사간 분이거든요. 엄마는 가기 전에 봉지에 소금을 한 솥을 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시댁집에 뿌리려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 같이 시댁을 찾아갔는데요. 시모가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문 열더군요. 아까는 내가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다. 우리 이식 얘기는 들어와서 찬찬히 해보지 않겠니? 나는 너를 정말 내 새끼처럼 아꼈는데 네가 갑자기 우리를 남처럼 밀어내는 것 같아 서운해서 그랬어. 그래, 우리가 너무 마음의 준비도 없이 이식 얘기를 했지? 지금부터 네 생각 내 생각 공유하면서 이식에 관해 회의를 해보자꾸나. 시어머니는 대놓고 이식 얘기를 하며 아예 저를 기증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 뒤에 숨어있던 엄마가 시어머니 말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에다 소금 냅다 뿌려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다가 뿌리는 줄 알았거든요. 이런 정신 나간 여편네가 남의 자식한테 뭐라짓거리는 거야? 뭐? 눈? 눈을 달라 했다고? 미치지 않고서야 그게 심으로써 며느리한테 할 소리야? 어디서 이런 막대 먹은 집안이 굴러들어온 거래?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려고 하네. 악기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한 사람 눈 뽑아 먹으려고 사기치고 결혼하는 정신 나간 짓은 못하지. 내 귀한 딸 잡아먹으려고 인연이 이 악마 같은 년아. 썩 꺼져! 눈에 소금이 들어간 시어머니는 따갑다고 악다구니를 질렀고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남편이 뛰어와서 계속 소금을 뿌리는 우리 엄마에게 손을 올렸더라고요. 엄마한테 손찌검 하려는 남편을 제가 급히 막았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왜 이래요? 장모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저희 엄마 눈 잘못되면 이거 엄연한 범죄예요? 못 배워먹은 사람도 아니고 뭐 하시는 겁니까? 장모님도 똑같이 만들어 드려요? 예? 아무래도 남편이 남자라서 여자 둘이 덤벼도 무리가 있었는데 때마침 주차하고 올라오던 아빠가 남편의 막말을 발견하고 뛰어가서 냅다 남편의 멱살을 잡더니 바닥으로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이런 도른 자식을 봤나? 뭐가 어쩌고 어째?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지 장모한테 협박질이야? 뭐가 떳떳해서 얼굴 쳐들고 사람을 노려보는 거냐? 남의 자식 눈팔 계획 틀어지니까 이판사판 없다 이거야? 되바라져도 정도껏 되바라져야지. 상놈도 아니고 어디서 주둥아리 함부로 놀려? 아버님, 제 뜻은 그게 아니라 눈이 얼마나 소중한데 남의 어머니 얼굴에다 소금을 뿌리시면 눈이 실명될 수도 있다고요. 이거 범죄인 거 아세요? 범죄? 범죄를 아는 놈이 내 딸 끌어들여서 눈 파먹을 계획을 하고 있어? 분명 우리 딸 데려갈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나? 아, 그게 아예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거였어? 어? 이런 끔찍한 놈을 봤나? 너희 집 식구들은 입이 1000개라도 닥치고 있어야 할 판이야.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눈이 안 보이니까 큰 소동이 나도 현관문 쪽으로 나오지 못하더군요. 아빠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먹였는데요. 그렇게 각막 이식해주고 싶으면 아들이 직접 두 쪽 다 해주면 되겠네 하면서 엄마 손에 조금 남은 소금을 앗아가 남편 얼굴에 확 뿌려버린 겁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처럼 똑같이 따갑다며 소리치다가 앞이 안 보이니까 주저앉으면서 우리 아빠 다리를 잡고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눈을 씻으러 간 건지 화장실로 들어가서 나와보질 않더군요.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무리 급했어도 이수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수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절대 사기친 거 아닙니다. 이수가 싫다고 하면 더 이상 이식 강요할 생각 없었어요. 그냥 의견만 들어보려고 했던 거라고요. 상식을 똥구멍으로 처먹었나? 강요 안 했다는 놈이 우리 딸이 쫄딱 겁먹고 울면서 친정을 찾아오게 해? 무섭다고 살려달라고 해? 너 이 자식 사람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어. 감히 내 자식을 건드린 죗값이야. 다시는 이수 찾아올 생각 말고 위자료나 준비해. 아빠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발로 차고서 우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다행히 낡은 아파트라 복도에 CCTV가 없더라고요. 한 성격하는 우리 부모님 참 못 말리죠. 그래도 덕분에 든든했고 체증이 확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후회까지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신혼집에 짐도 다 버리고서 급하게 고향으로 내려와 버렸네요. 부모님도 서울하면 치가 떨린다면서 집을 정리했고 같이 본래 살던 집으로 돌아왔죠. 그 후 남편한테서 오는 연락을 전부 씹었어요. 남편이 제발 얘기 좀 하자고 기증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전부인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죄하는 사람이 할 소린가요? 이제 보니 존경은 개뿔, 눈앞에 닥친 상황조차 유도리 있게 처리 못하는 맹탕이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전부인이라는 사람과 얘기를 해보고 싶어 몰래 시댁 근처를 맴돌았지만 아쉽게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다시 만난 건 이혼 때문이었고 남편과 제가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 과정이 까다롭긴 했으나 겨우 승소하여 꽤 시원한 위자료를 받아냈죠. 현재는 고향으로 내려온 지 반개월 정도 되었어요. 어느새 그 일이 작년 일이 되었네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여전히 서울이 꼴도 보기 싫더군요. 좋았던 추억마저 전 남편 때문에 다 망쳐진 셈인 거죠. 저랑 저희 부모님은 서울 방향으로는 눕지도 않을 지경으로 정내미가 다 떨어졌답니다.
결혼해도 고부간의 갈등이나 있을 줄 알았지 제 각막 탐내는 시댁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영화라도 한 편 찍은 기분이네요. 앞으로도 사람 참 신중하게 봐야겠더라고요. 다들 사람 사귀는데 뭐든 유념하셔야 해요. 생각보다 상식 없는 분들 덜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제 영화 같은 사연 좀 재미있으셨나요? 이제는 좀 더 마음을 털어내어 웃을 수 있는 사건으로 찬찬히 날려버릴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 읽어주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신가요? 저는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겪고 재작년 합의 이혼을 마친 40대 아줌마입니다. 저는 부모님 아래 늦둥이로 태어났는데요. 제 위에는 10살 터울 친오빠 하나 있고 엄마 아빠 이렇게 네 가족이에요. 제가 늦둥이라서 사랑도 참 많이 받고 자랐답니다. 그렇다고 오냐오냐 큰 건 아니었고 저 또한 그 사랑을 알아서 부모님과 부모님 같은 친오빠에게 말썽 한번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컸죠. 그렇게 화목한 가정 아래 지내던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지옥살이를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이었고 결혼은 제 인생에 잊지 못할 큰 오점으로 남은 기억들이거든요. 제가 어떤 시집살이를 겪고 이혼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부모님보다 저를 무척 사랑해주고 아껴주던 친오빠가 제가 중학교 때 외국 생활을 하러 떠났는데요. 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친오빠가 저 때문에 미국행을 일주일 미뤘다가 떠났던 기억이 있네요. 떠나고도 제가 걱정되었던 친오빠는 꼬박꼬박 문자로 저에게 안부를 물어줬어요. 덕분에 친오빠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 달랠 수 있었죠. 부모님도 제게는 정말 은혜로운 분들이세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자식들 앞에선 최대한 숨겼거든요. 개인적인 다툼 때문에 자식들 마음에 상처 주는 건 안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희 집은 형편이 어려운 편에 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했죠. 웃음 가득한 그 가정 아래 저는 성적도 좋았고 밝고 맑게 자랐습니다. 부모님 말로는 제가 다른 집 아이들처럼 사춘기가 와도 투정 한 번 안 부려서 걱정을 했다네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랬나?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도 부모님도 친오빠도 이대로면 우리 가족에게 인생의 고비는 딱히 없을 거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란한 가정을 큰일이 날 정도로 뒤집어 놓은 건 다름 아닌 저였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된 무렵 저는 형편을 생각해 대학을 포기했어요. 부모님이 보내주려고 했고 친오빠도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자기가 돈 벌고 있으니까 학교 가라고 했는데 저 하나 때문에 가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저도 돈 버는 길을 택했었죠. 나중에 공부가 정말 하고 싶으면 그때 대학을 가겠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시작한 사회생활이 대학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겠지 생각한 적은 있었는데 그게 갓 성인이 된 이 시기에 올 줄은 몰랐어요. 대학가 주변이다 보니 대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그중에 남편도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서빙하는 저를 보고 계산할 때 찾아와서 연락처를 물었는데요. 저보고 귀염상이라고 자기 스타일이라서 그러는데 술 한잔 하고 싶다길래 번호를 줬었죠. 저는 모난 곳 없이 사랑만 받고 컸던지라 추잡스런 접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때였어요. 바로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고 지옥으로 가는 직행 열차였던 겁니다. 저는 남편과 술을 마신 그날 이후 3개월 만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한 달이나 숨긴 채 소가리를 했습니다. 임신 4개월이 되던 차 몸이 이상한 게 느껴져서 할 수 없이 부모님께 알렸죠. 그 사실을 듣고 저희 부모님이 한 일주일은 알아 누우셨어요. 한 번도 혼난 적 없던 제가 그때 처음 부모님께 혼이 났는데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도 그때 알았습니다. 너무 무섭고 죄송했죠. 그렇게 남편에게 알리고 시댁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건데요. 시댁은 저를 싫어했는데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물론 결혼 한두 달까지는요. 그때까진 제가 봐도 남편이 저한테 마음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댁도 하는 수 없이 이 결혼을 승낙했을 거고요. 저는 결국 20살 나이에 실수로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과정인지 몰랐는데 살다 보니 알게 되더군요. 갑자기 굴러들어온 바위를 보듯 시댁에선 나를 보는 눈빛들이 곱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한테 누나인 시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외국 생활 중이라 결혼식 때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였죠. 시부모도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시누이까지 있었으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번번이 친정을 무시했는데요. 친정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서 더 떵떵거리며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친정에서 이 사실을 알면 속상할까봐 어디 티내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기만 했죠. 종종 친정에서 연락이 오면 거짓말로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다들 식구처럼 잘해준다고만 했어요. 남편이란 놈도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제 배가 남산만해지니까 한순간의 실수로 지 인생 망했다고 꼴 보기 싫으니까 방에 좀 들어가 있으라고 저를 구박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땐 정말 기댈 곳 하나 없는 시댁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직설적으로 날아오는 상처가 처음이기도 해서 극복할 힘을 전혀 몰랐을 때였어요. 확실히 세탁소 하는 저희 친정에 비해 시댁이 잘 사는 게 맞아요. 시부는 군부대로 식재료를 보내는 일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게 연봉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는 외국으로 학교를 보냈고 남편도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다녔거든요. 이것에 비하면 저는 고졸의 알바생의 혼전 임신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네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특히나 저를 직접적으로 힘들게 했던 건 시모였는데요. 시모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낮이면 남편과 시부는 직장을 가서 없고 시모와 둘만 집에서 보내야 해서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봐야겠죠. 시모는 제가 대학도 못 가고 직장도 없고 해서 입버릇처럼 출처 모를 집에서 나온 애 취급을 했어요. 친정부모가 다른 지역에 있어서 더 마주할 일 없으니 친정까지도 제 앞에서 대놓고 까더라고요. 내가 너만 보면 속이 터진다. 여자애가 피임할 줄도 모르고 학교에서 그런 거 안 배웠니? 아니면 작정하고 우리 아들 발목 잡고 싶어서 숨긴 거야? 진작 말했으면 애 지웠을 거 아니야. 내가 쪽팔려서 며느리가 대학도 못 나온 애라고 어디 말도 못해. 아이고 내 팔자야. 말년 다 돼서 이게 무슨 불운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며느리 복이 없는 줄 알았으면 어디 부적이라도 살 걸 그랬어. 주말이라 시부가 출근을 안 할 때면 시모 옆에서 꼭 한마디씩 덧붙였는데 시부의 말은 시모에 비해 좀 더 직설적이고 한방이 강한 편이었어요. 두 분은 제가 화장실을 갈 때도 거실에 앉아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거든요. 화장실 안에서 소리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가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될까 싶었지만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거든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태어난 아들에게 엄마의 비참한 꼴을 보이고 싶진 않았는데 저는 예나 후나 식사 자리에서도 시댁과 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랐니? 저기 청소 덜 됐더라. 거실에 먼지 구덩이 한가득이야. 저거 먼저 닦고 와서 먹으렴. 앉기 전에 샤워 싹 하고 먹어. 먼지 잔뜩 묻히고 밥상머리 앉는 거 아니다. 항상 밥 먹을 때가 되면 시모가 제게 일을 시켰어요. 저는 그 의도가 무엇인 줄 알지만 눈치 없는 척하며 고분고분 행동했죠. 시댁 식구들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돌아가지 않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린 아들 밥은 먹여주더라고요. 그거면 됐다 생각하며 하루하루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밤에 혼자 올 때가 많았는데요. 언젠가부턴 너무 서럽던 나머지 아들이 깬 걸 알면서도 울음을 참지 못해 소리 내는 날이 늘어갔어요. 저와 남편은 제 배가 부르고 나서부터 각방을 썼는데 아들은 꼬박 저와 함께 자더라고요. 남편은 지 자식인데도 아들을 불편해하는 티를 내서 아들도 아빠 옆에 잘 안 갔거든요. 제가 이 각박한 공간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제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없었다면 더는 버티지 못하고 가출을 했을 거고 친정에도 알리지 못해서 밖을 떠돌다가 여기저기 끼니를 구걸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시댁의 거침없는 질타는 제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시모는 제 아들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부터 대놓고 앞담을 일삼았습니다. 으이구, 지엠이 닮아서 공부도 더럽게 못하네. 손주라고는 하나 있는 녀석이 공부를 이렇게 안 하면 쓰나. 네 아빠나 네 고모는 다 머리 좋은 사람인데 하필 닮아도 애미의 못난 부부만 닮았다니. 내가 손주복까지 없는갑다. 아이고 머리야. 시모는 제 아들이 성적이 못 나와도 편식을 해도 어디 다쳐서 와도 전부 제 피가 섞여서라고 했습니다. 천박한 피가 섞이니 그 피를 받은 아들도 엄마 따라 둔치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저를 욕하는 건 1000번 만번 참을 수 있지만 제 아이를 욕하는 건 엄마로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한두 살 커갈수록 구박이 심해져서 몇 번은 아이를 계속 피신시켰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은 무리가 있잖아요. 최대한 시부모님을 안 마주치게 하고 싶은데 한 집이다 보니 그렇게도 못하고요. 그저 부디 아들이 몰라주길 바랬는데 어느 날 아들이 방에 단둘이 있을 때 정말 가슴 찢기는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바보 같아서 엄마가 자꾸 할머니한테 혼나는 거야? 내가 잘하면 엄마 안 혼나도 돼? 나 때문에 엄마가 혼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나 이제 바보 안 될게. 할머니한테 그만 혼나게 해줄게, 엄마. 고작 6살 되는 아들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다 자기가 모자라서 그런 거라며 자기 탓을 하는데 그날 저는 크게 억장이 무너졌죠. 한참 못 모를 아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순간 저는 여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으면서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하고 도망치기만 했다는 생각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여느 때처럼 시모가 아들의 실수를 가지고 나무랄 때가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이한테 자꾸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나 싶어 그날은 저도 시모에게 대꾸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우신 거면 저만 나무라세요. 이 어린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모욕을 주세요? 어머님 때문에 애가 벌써부터 눈치가 늘어서 더 실수하는 거잖아요. 뭐야? 몇 년 좀 살았다고 이 시애미가 웃음니? 이제 대드네. 처음 우리 집 왔을 때는 고개 쳐박고 들지도 못하던 년이 올해 엄마 노릇 좀 하고 싶은가 보지? 제발 애 앞에서 말 좀 가려주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아이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아들 잘못 크면 어머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어머님 손자잖아요. 어머님 아들 핏줄이잖아요.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어디라고 목소리를 높여? 니까짓 게 감히 이 시애미한테 훈수질하는 거니?
기가 막혀서 그동안 한 소리 하지 못해서 어떻게 참았다니? 이렇게 시엠이 잡아먹을 것처럼 노려보고 싶어서 얼마나 벼르고 있었냐고. 저 분명 경고했어요. 또 제 아들한테 나쁜 소리 하시면 저 계속 안 참을 겁니다.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저는 제 아들만 생각하고 행동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 앞에서 제 꼴이 더 우스워질까봐 또다시 황급히 피하는 걸 택했습니다. 닫힌 방문 밖으로 시모가 소리 지르며 당장 나오라고 겁주긴 했다만 아들 챙기면서 애써 무시했죠.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이렇게 누군가와 싸워본 게 처음이라서요. 손을 덜덜 떨면서 아들 옷을 갈아입히는데 아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얼굴을 문질러 주더라고요. 몰랐는데 제가 울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울지 말라고 안아주기까지 하는데 저는 그저 엄마가 이 모양이라 아들에게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처음으로 시모한테 대들어본 순간이었는데요. 두세 마디 대들어서 그런가 그동안 꽉 들어찼던 응어리가 좀 뚫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약간은 숨통이 트이는 듯 했죠. 제 아들은 참 고맙게도 살얼음판 같은 환경에서 잘 커주었어요.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사진으로만 봤지 아직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미국에서 선물을 보내왔더라고요. 주말 아침부터 시부모님과 남편이 신이 나서 선물을 막 구경하대요. 듣자 하니 시누이가 새로 사귄 남친이 있는데 결혼을 앞둘 정도로 오래 만났고 깊어졌다고 해요. 그 남친이 시댁 식구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그러더군요. 감히 바랬던 건 아니었지만 시부, 시모 남편의 선물은 있는데 저와 아들의 것은 없었어요. 당연한 건데도 시누이와 시누이의 예비 신랑이 미웠습니다. 그깟 선물 필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어린 아이한테 상실감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하필 그날이 아들 생일이었는데 중학생이 된 아들에게 엄마가 돼서 새 가방 하나 사주지 못해 마음에 걸렸던 참이었거든요. 생일날 선물 하나 사주려고 요번에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조금씩 아껴서 돈을 빼놓긴 했다만 시댁 식구들의 저 꼴을 보고 반 충동적으로 오후에 집을 나섰어요. 나가서 남자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새 가방 하나를 구입했죠. 이거 하나 사는데도 시모가 저보고 갈 데도 없는 년이 어딜 돌아다니냐며 쏘아붙이던 걸 무시하고 나와서 산 거예요. 아들, 생일 축하해. 엄마가 케이크도 해주고 싶은데 빵집에 케이크가 다 팔렸다네. 촛불 못 불어서 미안해. 초등학교 때 매던 가방 들고 다니느라 불편했지? 엄마가 진작 사줬어야 하는 건데 너무 늦었다. 마음에 들어? 매번 제 눈물을 닦아주기만 했지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아들이 그날 제가 주는 선물을 받고 울더라고요. 어느새 저보다 커져버린 아이가 일어나서 저를 안아주는데 사춘기라 말수가 줄었던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미안해. 너무 고마워. 내가 빨리 커서 얼른 어른이 돼서 엄마를 이 지옥 구덩이에서 꺼내줄게. 엄마가 내 엄마라서 난 이미 행복하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이때 들은 아들의 말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비로한 제 삶 때문에 한참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너무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해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더없이 속이 아팠습니다. 저와 아들은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아들은 그 후로 눈에 띄게 성적이 올랐습니다. 학원도 안 보내주는데 알아서 잘해주는 아들이 기특하더군요. 제가 시댁에서 노예처럼 부러져도 아들이 낡아빠진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보단 그래도 이 집에서 몸 편하게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이것 덕분에 버틸 수 있는 의지가 또 생겼나 봅니다.
제 나이 30대 후반을 향해 갈 무렵이었어요. 여전히 살얼음판 같던 집안이 한 번 더 난장판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한날 남편이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어여쁜 아가씨 하나를 집에 초대한 겁니다. 저와 아들이 집에 있는 거 알면서도 데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아가씨한테 저희를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가씨는 전혀 개의치 않은 표정으로 집안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이 이후 남편이 하는 말에서 저 아가씨가 뭣도 모르고 남편을 만나고 있구나 생각했죠. 아줌마, 저녁은 두부 전골로 해주세요. 제 여자친구가 두부 좋아하거든요. 은지야, 못 먹는 거 있어? 그럼 이 아줌마한테 말씀드리면 돼. 주문하면 알아서 해드릴 거야. 어머, 정말? 오빠는 집에 가정부도 있구나. 그런데 왜 가정부를 써? 집이 더 비좁지 않아? 그렇게 큰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요리가 안 되고 청소도 못 하시거든. 집안일 할 사람이 없어서 불렀지. 우리 집안이 가정부 하나 못 쓸 형편은 아니니까. 남편이 저를 창피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 안 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예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닌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앞에 두고 대놓고 와이프로 안 보는데 그걸 시부 시모는 별일 아닌 듯 지켜만 보더군요. 알고 보니 여자가 남편이 다니는 전자기업에 같이 근무하는 대리 직원이라고 하대요. 저와는 다르게 명문대의 대기업의 어린 나이임에도 대리 직원이라고 하니 시부모는 이미 그 여자한테 마음이 가버린 듯 보였어요. 제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따뜻한 표정으로 그 여자를 대하고 있었거든요. 어쩜 이렇게 곱게 생겼을까?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대리라고요? 어지간히 노력형인가 보네.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사라고 들었는데 그런 말 다 했지. 더 안 봐도 사람이 야무지겠어. 시집살이도 남편의 개무시도 다 참겠는데 이건 좀 고비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들도 함께 있는 자리였어요. 아들이 저와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야자를 빼고 막 하교한 참이었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대학 가기까지 이 집에서 쫓겨날 수는 없기에 꾹 참았습니다. 제가 상처를 받을수록 마찬가지로 아들도 상처받고 있다는 걸 안 후부터는 웬만해선 아들 집에서 이런 못날 걸 안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지내다 보니 시부모랑 남편 눈에 안 띄고 지내는 법을 나름 터득해갔는데 결국 또 아들에게 상처를 준 셈이었죠. 그때였어요. 제가 아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들고 있던 문제집을 냅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문제집이 잘못 나갔다면 남편의 발등에 찍힐 뻔한 위치였어요. 지금 엄마 앞에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아빠라는 사람이 이래도 돼요? 엄마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는데요. 다들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집 구성이 구정물 투성인 건 알았지만 상식도 개념도 말아먹은 줄은 몰랐네요. 저 자식이 뭐라는 거야 지금? 버릇없게 어디서 행패야? 사춘기라고 시위하는 거야? 속옷바람으로 쫓겨나고 싶어? 지금 손님 온 거 안 보여? 당장 방에 들어가. 오빠, 저 애는 누구예요? 혹시 저 아이가 오빠 조카라는 친구? 저는 되게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봐요 아줌마. 이 남자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제 아빠고 저 사람이 내 엄마예요. 아빠가 실수로 나 만들어 놓고 아빠 하기 싫다면서 아줌마 만나는 파렴치한 사람이라고요. 생각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이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 인생 종쳐요. 그 여자는 이 사실을 처음 듣는 얼굴이었어요. 옆에서 모든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지 남편은 화가 나서 제 아들에게 다가와 냅다 뺨을 내리치더라고요. 아들이 그 힘에 밀려 자빠졌는데 그렇잖아도 놀라있던 저는 허둥지둥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미 아들의 뺨이 붉어졌더군요. 심지어
남편이 끼고 있던 반지에 긁혀서 생치기까지 난 겁니다. 저는 그대로 눈이 돌아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내 새끼 손대지 마. 내가 다 참아도 내 새끼 건드리는 건 못 참아. 아빠 노릇 안 할 거면 손찌검은 하지 말아야지.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 자식한테 손을 대. 아, 인연이 돌았나? 안 놔? 무식하게 손부터 먼저 쓰고 있는 게 누군데? 내가 진짜 손 대봐? 네 자식 제대로 참교육 시켜줘? 놓으라고 이년아. 제가 아무리 먼저 머리채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남자의 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게다가 시모의 시부까지 덤비며 저한테서 남편을 구해내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바닥에 내팽겨쳐졌고 화가 난 남편이 뒤늦게 저를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머리끝까지 화난 남편이 눈에 뵈는 것 없이 저를 마구 밟는데 그걸 보고 놀란 여자는 불이 나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자가 소리 지르는 바람에 남편이 아차 싶었는지 급하게 여자를 쫓아가더군요. 아들이 저를 감싸 안으며 상태를 살펴주는데 남겨진 우리에게 이젠 시부와 시모가 호통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못 배워먹은 놈들은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진작에 낙태를 했어야 했어. 유산을 시키던지 해서 우리 아들 발목 못 잡게 했어야 했다고. 어쩌자고 이런 썩은 족쇄에 걸려서는 새끼나 애미나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네. 아이고 속 터져. 그렇게 아끼는 네 새끼 데리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나가서 길바닥에 나앉든 구걸을 하든 알아서 하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더러운 것들이 집에 드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시부가 아들 품에서 저를 잡아 끌며 현관 밖으로 내쫓으려는데 그걸 아들이 쫓아와서 말렸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서 그 더러운 손 치우세요. 할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엄마를 만져요? 그래요. 이딴 집 냄새나서 살기 싫으니까 나갈래요. 비키라고요. 아들의 힘에 밀려난 시부는 다 늙은 몸이라 힘 한 번 못 써보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시모가 놀라서 시부를 부축했는데요. 동네방네 들릴 정도로 어린 놈의 새끼가 지 할애비 죽인다고 막 악을 쓰더군요. 저는 아들의 부축을 받고 그대로 시댁을 나오게 되었어요. 저와 아들의 꼬라지를 보면 가출보다는 쫓겨난 게 더 어울리는 사정이었죠. 저 혼자 쫓겨난 거라면 어디 골목 구석에 가서 하룻밤 보내면 되겠다만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아들마저 저처럼 비루한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에 연락하게 되었는데 10여 년 만에 제 사정을 처음 고백하는 순간이었죠. 집을 나왔다는 제 사정을 듣고 놀란 친정은 새벽임에도 그 먼 거리를 달려서 저와 아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왜 여태 말 안 했어?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냔 말이야. 당장 앞장서거라. 내가 오늘 가서 사돈 같지도 않은 그 시궁창 집안 다 때려 부실 테니까. 아휴, 이 어린 것을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우리 새끼 얼굴 흉진 것 좀 봐. 아니,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 아이 뺨을 쳐? 하렘이 하렘이 되는 사람은 또 이걸 지켜만 봐? 무슨 그런 집안이 다 있다니. 우리 손자 얼마나 놀랐겠어. 친정 부모는 저와 아들의 몰골을 보고 많이 화가 나서 시댁을 알려주지 않으면 경찰을 통해서라도 찾아낼 심산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의 재촉에도 제가 머뭇거리고만 있자 아들이 대신 나서서 시댁 주소를 알려주는 겁니다. 일이 커지는 게 걱정되어 말해주길 망설였던 건데 불안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더니 아들이 그냥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그런데 하필 가는 길에 친오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차가 달라도 친오빠는 한국이 새벽인 줄 알아서 전화를 안 하는데요. 급한 일인가 싶어서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 한국 왔다고? 이렇게 갑자기? 그래,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했지? 근데 아들, 우리가 지금 집에 없어. 급하게 순이 시댁에 가는 중이다.
글쎄, 그 집에서 내 딸 몰골을 거지꼴로 만들어놨잖니. 내 귀한 손자 뺨까지 때리면서 꺼지라고 했다더라.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이 다쳤어요? 저번 달까지만 해도 그런 말 없었는데. 지금 순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사람을 밖에 내보낸다니요. 순이 이 미련한 것이 시댁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말을 안 했더라고. 혼자 끙끙 앓기만 하고 10년 넘게 굴려지며 살았다는 거야. 너 순이 성격 알잖아. 어디 말썽 한번 부린 적 없는 애라는 거. 자기네들이 뭔데 내 딸한테 함부로 욕하고 손찌검을 한다니? 순이 이 녀석을 정말... 그래서 어디에요? 지금 갈게요. 그 집 주소 좀 보내주세요. 저도 들은 이상 가만 못 있어요. 거기 가서 뵐게요, 엄마. 친오빠가 10여 년 만에 한국을 돌아왔는데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결혼할 여자도 한국 여자라고 했고요. 기쁜 소식으로 돌아온 오빠에게 여동생이란 작자가 이런 못난 꼴로 맞이해서 그것도 미안했습니다. 친오빠가 절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지, 저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을지 저는 알거든요. 어릴 때 친오빠는 제가 친구한테 빌려준 볼펜을 못 받고 있을 때 직접 나서서 그 친구를 참교육시키는 사람이었어요. 늘 저를 과하게 아껴주고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사람이라는 말이죠. 제 2의 아빠와도 같은 사람인데 제가 시댁에서 처맞고 살았던 소리를 듣고 얼마나 눈이 돌았을지가 보였어요. 이때는 오히려 시댁이 걱정되었네요. 상대적으로 가까웠던 우리가 먼저 시댁에 도착했고 엄마가 나서서 무작위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반응 없던 대문이 열리고 남편이 짜증 가득한 얼굴로 나오는데 아빠가 그대로 머리채를 잡고서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누구야? 뭡니까? 장인어른께서 여길 왜... 우선 이거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왜 이러세요? 잠깐만요, 장인어른. 그래, 이 자식아. 내가 네 장인어른이다. 감히 내 딸을 쥐잡듯 잡으면서 부려먹었겠다. 내 딸이 당한 상처만큼 너도 오늘 처맞을 줄 알아. 나 오늘 네 뼈 하나 부러뜨리기 전까지 집에 안 간다. 거실에서 대판 소란이 나니 방 안에 있던 시부모도 자다 일어나 놀라서 튀어나오더군요. 어머머, 사돈어른 아니세요? 연락도 없이 왜 오셨어요?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의 귀한 자식을 왜 그렇게 쥐어뜯어요? 다짜고짜 야밤에 찾아와서 놓으세요 좀. 네 자식 귀한 건 알고 내 자식 귀한 건 왜 몰랐다니? 이 옆에 내야. 너 우리 딸 어떻게 손댔어? 이렇게 손댔니? 이렇게 잡고 흔들었어? 10년 넘게 이런 식으로 우리 딸 가슴에 대못 박은 거야? 엄마가 자기 아들 살리려는 시모의 머리끄댕이를 사정없이 잡아당겼는데요. 평소 탈모가 있던 시모의 머리카락이 후두둑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머, 내 머리카락. 이봐요, 안사돈. 도대체 이게 무슨 행패란 말입니까? 내 머리카락 어떡해? 내가 여기 돈을 얼마나 들이고 있었는데. 시모가 소리 지르며 절망하는데 엄마는 아랑곳 않고 또 시모의 머리끄댕이를 잡으려 했어요. 그러자 시부가 다급히 말리더라고요. 엄마도 여자인데 시부는 완전 제압하는 식으로 엄마를 떼어냈습니다. 안사돈, 그만 못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이 야밤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식구끼리도 주거 침입죄 성립되는 거 몰라요? 이런 식이면 저희도 더 이상 사돈 대우 못 해드려요. 엄마가 시부한테 힘을 못 쓰고 있자 우리 아들이 나서서 엄마한테 힘쓰는 시부를 떼어냈어요. 시부는 그런 손자에게 네가 벌인 짓이냐고 고래고래 호통치더군요. 그때 도어락 비밀번호를 치고 누가 들어왔는데요. 응? 이 집에 더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싶었는데 친오빠랑 웬 여자가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친오빠였지만 마냥 반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친오빠가 어떻게 시댁집 도어락을 열고 들어올 수가 있지? 생각하던 와중이었죠. 머리카락 때문에 절망하고 있던 시모를 보필하던 남편이 친오빠 옆에 여자를 보고 소리쳤는데 누나, 언제 왔어? 아니, 이 사람들 미쳤나 봐. 경찰 좀 불러줘. 하는 짓도 진짜 거지 같아서. 내가 말해줬지? 실수로 이런 거지 같은 여자를 집에 들였다고. 아니나 다를까 집안이 전체로 다 돌았어. 누나? 남편이 소리치는 바람에 친정도 시댁도 전부 친오빠를 돌아봤고 친오빠 옆에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오빠가 미국에서 만나 결혼까지 마음먹은 여자가 바로 신우이라는 거죠. 아들아, 이 사람들 좀 봐라. 이 사람들이 내 딸이랑 손주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니? 내가 이런 집구석인 줄도 모르고 우리 순이가 얼마나 아팠겠니? 응? 엄마가 친오빠한테 달려가면서 우리들의 다툼은 잠시 종결났고 모두가 상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잠깐은 친오빠한테 하소연하는 엄마 말고는 모두가 조용했죠. 놀란 건 우리도 마찬가지였으나 겹사돈이 될 뻔한 친오빠와 신우이도 서로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말도 안 돼. 자기, 나한테 거지 같은 올케가 들어왔다는 게 내 동생을 말한 거였어? 미국에서 내내 자기 남동생이 올케 때문에 인생 망했다고 하소연한다 그랬잖아. 어디 미국에 버려놓고 올 데 없냐고 물었었잖아. 아니야. 내가 자기 동생한테 왜 거지 같다고 해. 그러니까 지금 내 올케가 당신 여동생이라는 거야? 그 10살 타월이라던 귀여운 여동생?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자기 분명 그랬어.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틈날 때마다 올케 얘기했다고. 남동생이 사고쳐서 결혼했는데 올케랑 그 집안이 산거지라고 욕했었잖아. 나 덕분에 자기 부모님이 올케 때문에 속 썩은 거 위로받겠다면서 결혼 결심해줘서 고맙다고 그랬잖아. 나는 오빠 동생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야, 너는 왜 올케가 이런 사람인지 말 안 했어? 올케 집안이 무슨 거지 같은 집안이야. 우리 집보다 훨씬 재산 많다고 멍청한 게 진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슨 소리야. 돈이라곤 쥐뿔도 없는 거 맞아. 내가 10년을 넘게 지내면서 봤는데 집에 돈이 있었으면 제가 구박받고 살았겠어? 신우이랑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친오빠는 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대로 둘을 무시하고 엉망이 되어 있는 저를 챙기기 바빴죠. 그리고는 신우이랑 이야기하면서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냅다 주먹을 날리는 겁니다. 전부 무방비한 상태였던지라 남편은 그대로 두세 대는 더 맞았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신우이가 와서 친오빠를 급히 말렸는데요. 오빠, 진정해. 일단 우리 말로 하자, 응? 내가 다 설명할게.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나도 몰랐고 우리 집안도 오빠를 몰라서 그랬어. 앉아서 대화로 풀어보자. 나도 너 많이 사랑했거든. 근데 우리 가족보다 우선순위는 아니야. 그리고 듣자하니 너 내 재력 때문에 만나는 거였어? 내 동생이 돈이 없어서 이 괴롭힘을 당해도 똑같이 무시했던 거야? 아니야. 나 오빠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돈만 보고 5년을 넘게 사귀겠어. 그런데 올케 사정은 정말 몰랐어.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정도로 못 살게 굴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 정말로. 더 이상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네. 며칠 생각할 시간 좀 가지자. 네 얼굴만 보면 이 구역질 나는 집안 사람들 얼굴이 떠올라서 못 만나겠다. 그만 갈게. 내가 연락할 때까지는 전화하지 마. 친오빠는 저와 가족들을 데리고 이대로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심할 정도로 집착하며 친오빠한테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오래 만난 사이라서 남이 될까봐 겁에 질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친오빠 재력 때문이더군요. 저는 시댁살이 하느라 몰랐는데 알고 보니 우리 오빠가 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이 국내 10명 내외로만 가지고 있을 만큼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친오빠가 다니는 미국 회사에선 한국 보험사가 딱 2명 있는데요. 그 회사가 좀 잘 나간답니다. 미국 현지인들도 들어가기 쉽지 않다네요. 친오빠는 거기서 연봉으로 세후 10억을 받고 있었대요. 심지어 반 이상을 친정에다가 보내주고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은 아들 돈이라서 함부로 못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친오빠가 그 회사에 들어간 직후부터 친정으로 용돈을 보냈다고 하니 그럼 적어도 10년 가까이는 됐다는 건데 얼추 계산을 해도 80억 현금이 친정 부모님 통장에 꽂혀 있는 거였어요. 저희 친정이 40년째 세탁소를 하고 있거든요. 벌이가 대단히 많지는 않다만 그래도 그 벌이로 저와 친오빠를 키울 만큼은 된 형편이었어요. 시댁에서 하도 무시를 해서 그렇지 동네 세탁소 치고 나쁘지 않은 벌이었습니다. 또 친정 부모님이 워낙 알뜰해서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데 매달 적금까지 했으니 대략 90억이 그냥 뜬 돈으로 있는 셈이었죠. 당연히 부동산 재산은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친오빠가 친정으로 돈을 보내주고 있는지 몰라서 저 또한 저희 집 재산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저도 시댁과 마찬가지로 좀 놀랐답니다. 시누이는 매정하게 돌아서는 친오빠를 더 붙잡으며 시댁 사람들한테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빨리 와서 무릎 꿇고 빌어 다들. 엄마 아빠 지금 어떤 사위를 놓치게 생겼는지 알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남자인지 아냐고. 우리 집 수준에 이런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 수준에 이런 사위 다시는 있을 것 같냐고. 부모가 돼서 왜 딸앞길을 막아? 왜 내 인생 망가뜨려? 당장 잘못했다고 빌라고. 시누이가 굉장히 한성가라는지 시댁들이 다들 아무 말도 안 하고 벙쪄 있더라고요. 그때 친오빠한테 얻어맞은 남편이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제게 다가와 손을 붙잡았습니다. 남편 손, 결혼식 때 잡아보고 처음 잡아보는 거였어요. 당신한테 오빠가 있었어? 왜 말 안 했을까?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 여보. 진작 말했으면 내가 여보한테 더 잘했지. 그동안 내가 심했지? 진심으로 사과할게. 못 배운 사람이라고 천박하다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너무 속보이지 않아? 내 아들한테 손대고 바람 피고 나 사람 취급 안 할 때가 불과 어제야. 당신이 어제까지만 해도 날 개 취급했다고. 바람을 폈어? 이 썩을 놈이 심지어 바람까지 폈다고? 야, 그 여자 어딨어? 그 여자도 당장 데려와. 소송 때려서 빨간 줄 그어줄 테니까 당장 연락해. 아닙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전 몰랐어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이런 대단한 자녀를 두신 줄도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부터 지극정성으로 따님 모실게요.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마. 집안 재력이 어떤지 알면 잘하고 모르면 막대해도 되는 거니? 그래, 네 말대로 합의 이혼하자. 네가 그렇게 주구장창 노래 불렀던 합의 이혼 해줄게. 그리고 오빠, 절대 이 집이랑 엮이지 마. 돈에 미친 사람들이야. 친오빠가 저를 정말 많이 아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친오빠는 늘상 부모님보다 제 말에 더 끔뻑 넘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네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순이 너 말대로 할 테니까 너도 더는 걱정 마. 이 사람들이랑 다시는 엮이지 않게 해줄게. 오빠 이제 한국에서 일할 거거든. 스카웃 받은 거라 연봉 협상에서 미국 회사에서 받던 것보다 높아. 너랑 우리 조카 내가 책임지고 더는 힘들지 않게 해줄게. 시누이와 관계를 잠시 보류하며 생각해 본다던 친오빠는 곧바로 이 자리에서 시누이와의 관계를 끝내버렸어요.
한순간에 의견을 탈바꿈하며 종결을 선언해버리니 신우의 눈이 헷가닥 돌아버리는 겁니다. 더 안달나서 친오빠를 잡고 늘어지는 걸 이제 저를 잡고 애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빌게 올케. 나 올케 오빠 없이 못 살아. 올케랑 나랑 얼굴 한 번 안 본 사이잖아. 초면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이리 매정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아빠랑 동생이 괴롭힌 거지. 나는 올케한테 잘못한 거 없잖아. 똑같이 천박한 핏줄이잖아요. 아가씨나 저 인간이나 시부모님 핏줄 받은 건 똑같은데 뭐 얼마나 다를까요? 그리고 그 피를 물려받은 제 아들이 당신들 때문에 엇나갈까 걱정 많이 했거든요. 다행히 시어머니 말대로 제 아들은 제 피만 가득 받았나 보더라고요. 뚝 부러지게 자라주는 것 보면. 저희는 그대로 시댁 식구를 외면한 채 나와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차마 지네들 체면 구기지 못해서 자식들한테 원망만 듣고 있더라고요. 자기 자식들한테 질타받는 시부모님을 보는데 그것만큼 큰 벌이 있을까 싶었어요. 제가 이혼하러 갈 때도 친오빠는 연차를 내면서까지 동행해 주었거든요. 마음 약한 제가 또 시댁에 휘둘릴까 걱정되었던 거죠. 이혼 서류를 준비를 마치고 시댁으로 들어서는데 며칠 못 본 사이 시부모님 얼굴이 많이 퀭해졌더라고요. 남편도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누이는 친오빠를 보자마자 또 달려들면서 매달리는데 많이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남편은 제 일에 방해된다며 시누이를 데리고 잠시 방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필요한 부분에 도장을 찍어 나갔죠. 여보, 윤우는 어떻게 지내? 한 번씩 윤우 생각날 때 연락해도 될까?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평생 아빠를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아빠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아빠 없이 커? 신경 쓰지 마. 윤우는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아빠 없다고 선생님들한테 말하고 다녔대. 이미 아빠 없이 크는 거에 적응했으니까 괜히 감정 낭비 안 하는 게 좋을걸? 윤우애미야, 우리가 그래도 함께한 정이 있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겠니? 이혼녀 꼬리표가 붙으면 너도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너무 모질게 대했어. 반성 많이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한번 생각해봐 줄 수는 없는 거냐? 내가 어디 가서 사정하는 사람이 아니란 거 애미 너도 잘 알 거 아니니. 그런데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사정을 해. 시애비 체면 봐서라도 이혼은 참고 넘기면 안 될까?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자꾸 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 단 한 번도 정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때를 지나서 하는 반성은 반성이 아니에요, 아버님. 미련이고 후회지. 이쯤에서 이 집 식구들이랑 학을 뗄 수 있어서 다행일 뿐이네요. 소송 안 하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하시고 다신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저는 도장만 찍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친오빠도 시누이한테 모진 소리를 더했나 봐요. 친오빠가 나오는 방 안에서 시누이의 통곡 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2년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 한 번도 시댁 식구를 마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 시누이는 아직도 친오빠한테 연락하며 시들어 가는 중이라고 들었어요. 친오빠가 번호를 바꿨는데도 기어코 그걸 알아내 연락을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이 20살이 되었는데요. 아들은 어른이 되자마자 쇼핑몰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남성 대표 쇼핑몰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헤프게 쓰는 아이는 아니지만 친오빠한테서 받은 용돈으로 늘 옷을 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뤄낼 줄 몰랐어요. 막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일반 회사원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네요. 한 번은 어른이 되자마자 사회생활로 뛰어든 아들이 걱정이더군요.
저도 대학 안 가고 바로 일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아들이 사회에서 저 같은 취급을 받을까봐 아들에게 왜 대학 안 가냐고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대학 안 간 엄마는 이렇게 삶이 피고 대학 간 아빠는 쫄딱 망하지 않았어? 나보고 쫄딱 망한 길잡이를 따라가라고? 나는 죽을 때까지 엄마만 보고 갈 거야. 엄마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성공할 거란 확신이 있거든. 그리고 멋진 삼촌도 봐봐. 중간에 대학 자퇴했다고 들었는데. 참 예쁘고 똑부러지는 아들이지 않나요? 이 때문에 별로 대학 갈 생각이 없다는 아들에게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잘해준 아들이 앞으로도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요? 중학생 때 저를 안아주고 울면서 엄마를 꼭 지옥 구렁텅이에서 빼내주겠다고 다짐했던 아들은 옛날에 친오빠가 저를 극진히 아꼈던 것처럼 똑같이 저를 모시고 있어요. 저는 친오빠가 해준 아파트에서 아들의 효도와 함께 호강하며 살고 있답니다. 말년까지 그런 시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가는 건 아닌가 참 속상했거든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늘은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원망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훨훨 날아갈 것만 같네요. 너무 행복해요. 저도 사랑을 받던 존재라는 걸 잠시 잊고 살았었는데 다시 그 기분이 되살아났답니다. 제 사연이 좀 흥미로우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왕 들려드리는 거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떠셨는지요? 피가 마르도록 미움을 받더라도 모두들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꼭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해요. 이만 글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아들이 눈 나빠진다고 그만 자러 가자고 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